바쁜 하루 뉴스를 놓치셨나요? 지금부터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의 주요 뉴스를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1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염전 노예 사건.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염전업자가 지금은 신안군 의원으로 재임 중이라는 사실이 다시 알려지며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당시 지적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 원을 제시하고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지속적인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그는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며 현재까지 신안군 의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남도 내 공직자 중 신고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로 총 67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과거의 잔혹한 이야기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종철 최정규 변호사는 강제노동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2014년 이후에도 같은 방식, 같은 패턴으로 피해가 반복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가해자 처벌 미비, 피해자 보호 부족 그리고 기업의 구조적 방관이 지목됐습니다. 실제로 2014년 강제근로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1명. 나머지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중 일부는 오늘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의 살림입니다. 제대로 된 보호와 자립 지원이 없었기에 구조된 이후에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밀려나거나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뒤에 숨어있는 건 기업의 책임 회피입니다. 대규모 염전 운영기업은 염사장과 임대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고용과 운영은 그들 손에 넘깁니다. 이로 인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에 대해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법적 제재도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금 체불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어지는 고통과 침묵.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강제노동, 염전 착취,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책임 없는 권력.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고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 문다혜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즉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문다혜 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직 대통령 직계가족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고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했지만 위반 사실은 명백하며 공인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적 책임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일을 둘러싼 국민적 시선은 앞으로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타임지는 매년 발표하는 타임 100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는 리더 부문에 포함됐으며 함께 명단에 오른 인물들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JD 벤스 미국 부통령,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등 각국 정계의 핵심 인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타임은 이재명 전 대표를 소개하며 그의 정치적 부침과 리더십,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지지 기반을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가 한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타임100은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력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세상을 좋든 나쁘든 변화시킨 인물이라는 기준 아래 2004년부터 전 세계의 정치인, 예술가, 운동가, 기업가들을 조명해오고 있죠. 국내 정치는 물론 대외적 시선에서도 의미 있는 순간. 이번 선정이 앞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관저에서 머무르던 일주일 동안 사용한 수돗물량이 무려 228톤. 일반 2인 가구의 75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서울시 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매일 28톤에서 39톤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수도요금은 약 74만 6천 원. 이는 서울시 기준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사용량인 3톤과 비교해도 무려 7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공공요금이 세금으로 납부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이 공식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을 계속 점유했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공공자원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 역시 함께 질의됐지만 한국전력은 관련 법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절을 한남동으로 이전하며 수백만 원 상당의 고급 캣타워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편백욕조를 설치한 뒤 퇴거 시 이를 사적으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지 물 많이 쓴 것 이상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그만큼 권한의 종료 이후에는 그에 맞는 책임과 태도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논란은 단지 수도계량기 숫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감의 경계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가진 건 집 한 채뿐인데 상속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이런 말 요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한때는 슈퍼리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1950년 도입된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받은 사람, 즉 상속인 개인에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 공제 한도는 10억 원으로 자녀 1인당 공제액은 무려 5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구간으로 설정돼 사실상 집 한 채 정도만 물려주는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제 정비를 넘어 중산층의 세 부담과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에 공감하고 있어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은 무려 15%. 7명 중 1명은 상속세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상속세의 무게도 급격히 커졌고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현실화 필요성이 대두되온 거죠. 정부는 상속세 과세 표준 구간을 축소하고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리며 실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 이제 여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과 노후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현실적 요구 사이. 이제는 제도 개편을 통한 균형점 찾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속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환율 불안, 그리고 가계부채 급증. 불확실성이 겹겹이 쌓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건드리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금통위는 오늘 서울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기조와 경기 부진 사이에서의 균형을 고려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죠. 최근 환율은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한때 1,480원대까지 밀렸고 일시적 유예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1,400원대를 넘나드는 등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율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외환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는 가계부채입니다. 토지거래허 가구역 해제 이후 늘어난 주택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로 이어지며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1조 3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뿐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당분간 거시건전성 관리를 우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하강세를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미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일부 해외 투자기관은 한국의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열릴 5월 금통위에서는 다시 기준금리 인하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특히 6월 대선 이후 추경 집행과 재정정책 강도가 본격화되면 그에 발맞춘 통화정책 대응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지만 구체적인 속도와 시기는 앞으로의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살핀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관리, 그리고 높아진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한은의 행보는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지탱하는 균형추를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다음 회의에 이목이 쏠립니다. 중국에서 포르쉐를 가장 많이 판 여성들러 판매 여왕으로 불리던 그녀가 최근 악성 루머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몰리 무 첸웬, 올해 34살의 자동차 딜러입니다. 그녀는 2023년 한 해 동안 170대의 포르쉐 차량을 판매하며 북중국 지사 최고 판매자로 선정됐고 2024년에도 같은 성과를 이어가며 명실상부 판매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실적과 함께 달갑지 않은 소문이 뒤따랐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고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차량을 판매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의 얼굴이 합성된 것으로 보이는 음란 영상까지 온라인상에 퍼지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몰리 무 씨는 즉각 루머를 부인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고객의 6,070%가 여성이고 사적으로 어울리거나 저녁 식사를 한 적도 없다며 실적은 모두 정당한 비즈니스 전략과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죠. 그녀의 영업 전략은 실제로 상당히 현대적입니다. 전체 판매량의 약 3분의 1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졌고 현재 그녀의 SNS 팔로워는 8만 4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콘텐츠, 성실한 소통, 그리고 진정성 있는 고객 응대가 지금의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악성 루머와 무차별적인 비방이 얼마나 한 사람의 경력과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몰리 무 씨는 지금도 꿋꿋하게 일터를 지키며 루머에 맞서고 있습니다. 정당한 성공의 칭찬이 아닌 의심과 조롱이 쏟아지는 현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성의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현지 시간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는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독단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제조업주이자 세계 최대 무역 파트너 중 하나로 이번 관세 조치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주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사실상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반발한 세 번째 소송이지만 미국 신기주 가운데 주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대응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파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움직임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GDP의 약 14%를 차지하며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5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구는 4천만 명에 달하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과 광활한 농업 산업이 함께 존재하는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뉴섬 주지사는 이번 관세는 6만 개 이상의 소규모 수출업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이번 소송이 뉴섬 주지사의 차기 대선 행보와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 주지사 임기 종료 후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경제 리더십과 대외 전략을 드러내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주정부와 전직 대통령 간의 정면 충돌. 이번 관세 소송은 미국 대선을 향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봄을 훌쩍 뛰어넘어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은 하루가 되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고 미세먼지와 황사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18일 금요일 전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요.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 안동은 27도, 대전과 전주, 광주, 청주도 26도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선선한 21도로 예보돼 지역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경상권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서 얇은 옷차림에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는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산지 지역은 90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점검과 외출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질도 맑지 않겠습니다.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와 미세먼지가 함께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오후부터 충청과 호남권은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과 대구는 미세먼지 PM10 농도도 한때 나쁨 수준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으로 유입되며 공기질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민간군은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포근한 봄날처럼 보이지만 공기 속은 탁하고 하늘은 다소 흐릴 수 있는 하루. 날씨의 급변에 대비하면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욕뉴스였습니다. 세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